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수강의사입니다. 오늘 2023년 8월 22일 그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증시가 완연한 조정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좀 답답한 흐름입니다. 오늘도 반등이 나오다가 오후에 또 막 밀리고 있고요. 네. 하여튼 증시는 아직은 좀 힘을 많이 못 받는 그런 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바뀌려면 뭔가 중국이나 미국의 그 흐름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염두에 두시고 지금 조정장은 이제 지금 PBR 0.9배 이하 2520, 2500 이런 구간에서는 나쁜 자리는 아닌데 좀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해드릴 내용은 요거는 이제 오늘 나온 건 아니고 며칠 전에 나왔던 건데요. 이제 유레카라는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 그쪽이고, 제가 텔랩칩스랑 모트렉스는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AI 열풍과 이제 플립칩 BGA 그리고 중국 석유 제품 수출 급증 및 그러니까 태양광 얘기가 오늘 두 개 있어요. 공통적으로는 중국 견제입니다. 한국한테는 우호적이고, 그 다음 이제 MLCC 기판 자율주행 이쪽과 관련된 또 3분기 내용하고요. 하반기 환율 전망, 한국전자금융, SK, 세코닉스, 원익QNC, 삼성전자, 기가비스까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자동차 쪽 관련해서 계속 이제 앞으로 전장 부품 시대 온다. 이제 여러분도 다들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레벨 2 자율주행은 아직은 운전의 권한이 좀 사람한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레벨 3는 이제 운전 권한이 그 주도권이 차량한테 가는 거죠. 그 차이인데 이제 레벨 3는 점점 다가오고 있고, 현대차가 여기 관련해서 이제 35.8조 원 정도로 10년간 투자를 하고, 기아가 올해 연말에 이제 EV9의 GT 모델에 자율주행 레벨 3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할 수 있는 그거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상업에 이제 선두주자인 거 아실 거고, 세 가지입니다. 오토파일럿, 인핸스드 오토파일럿,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오토파일럿은 레벨 2 정도로 일단 이것도 차선 유지해주고 ADAS랑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 앞차랑 거리 조절, 긴급 제동, 후방 추돌 회피. 요즘에 이제 현대나 기아차에도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레벨 2는 아주 특별하다라기보다는 요즘에 이제 점점 저 차들에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오토파일럿은 어쨌든 이제 테슬라의 기본 모델로 장착이 되어 있고, 인핸스는 뭐냐면 좀 더 강화된 거죠. 2.5 정도 레벨 정도 된다고 합니다. 2.5에서 레벨 3.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반자율 주행 가능하고 자동차로도 변경해주고 1370만 대가 이걸 좀 탑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풀 셀프 드라이빙은 이제 완전 자율 주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테스트도 하고 있고, 지금 벌써 누적 운행 거리가 1.3억 마일. 요거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월 정액 내면 되죠. 내고 할 수 있고 한 번에 지출할 수도 있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요거를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면 탑재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율주행용 이제 그 반도체인 그 HW 3.0을 이제 테슬라가 개발을 했고, 그 데이터들을 이제 테슬라 운전하는 분들이 운전 주행 데이터를 보내주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슈퍼컴퓨터 도조가 그걸 활용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딥러닝이라 그러죠. 예, 인공지능 합숙을 하는 거죠. 그 최적의 자율주행을 이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엔비디아 GPU도 있지만 저 이제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저거를 이제 탑재를 하게 되면 성능이 한 3배 정도. 예. 그래서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것들을 한 3배 이상 개선된 성능으로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 반도체 D1 칩, 요거는 아마 삼성이 만들어주는 걸로도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확정된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삼성이 파운드리 통해서 만들어준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은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자율주행 차량의 사업 모델은 구독형 FOD라고 하는데, 이제 구독형으로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도 뭐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한 번에 내고 사는 것도 있지만 구독 모델로 쓰는 만큼 이제 내는 거죠. 근데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 서비스를 하게 되면 자동차 회사는 너무 좋죠. 왜? 매달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수기 사용하는 것처럼 매달 현금이 들어와요. 그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테슬라는 그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런 걸 하려면 차량을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자동 업데이트도 해줘야 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탈 때 한 번 차를 타면 이제 그대로잖아요. 오히려 나중엔 차가 점점 성능이 둔화되죠. 예. 좋아지는 효과를 보기 어렵죠. 차라는 게 이제 오래 타면. 근데 소프트웨어 기반은 반대입니다. 차가 계속 발전을 해요. 예. 한 달, 2달 후에 타서 업데이트 해주면 또 성능 바뀌어 있고. 그 차의 개념이 바뀌는 거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무선 업데이트, 요 기능이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고, 현대차가 25년부터 전 차종에 무선 업데이트 기능을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장 부품 수요는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IT화 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가장 주목하는 이제 부품은 파워트레인. 옛날에 엔진 쪽인데 여기가 E 파워트레인, 이제 배터리나 모터, 감속기, 인버터. 이게 하나의 세트로 들어가고, 또 한 가지가 카메라와 센서, 이제 눈이죠. MLCC 같은 수동 부품, 차량용 디스플레이, 차량용 반도체. 이제 이게 앞으로 자동차에 다 들어가면서 시장이 커지고, 파워트레인은 이제 모터가 가장 핵심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이 113종의 이런 뭐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부품을 배터리 모터 인버터가 이제 대체한다. 예, 그리고 시장 규모도 21년도에 397억 달러에서 2030년에 무려 2230억 달러, 연평균 21% 고성장할 것 같고, 이걸 하고 있는 업체는 LG전자, LG마그나 통해서 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S&T 모티브, 만도 등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어쨌든 이제 이쪽으로 차를 전환하니까 수요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죠. 자율주행에서 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죠. 뭐 일단 뭘 봐야 그 다음에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평균 16%, 스마트폰 탑재 카메라보다 3배에서 10배 비싸고요. 그 다음에 MC넥스 같은 경우 올해 600만 화소 출시를 시작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그러니까 1000만 화소죠. 1200만 화소 카메라를 고객이 의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개발 중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삼성전기도 카메라 모듈 공급 중에 있고요. 북미 그 사이버 트럭 있죠. 아마 테슬라로 알려져 있는데 그거 수주 따낸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가도 비싸고요. 그리고 카메라 대수가 점점 늘어나죠. 옛날에 1개에서 2개, 지금 이제 레벨 3는요 12개까지 카메라가 달려있게 됩니다. 그 MC넥스는 이제 일본 완성차 업체 샘플 납품 이력이 존재하고요. 예, 현재 유럽 완성차 업체로부터 인캐빈,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도 카메라 달려있잖아요. 그거 샘플 요청 대응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확실하게 수주가 나와야 되겠죠. 예, 좀 대규모, 그럼 더 좋고요. 그리고 국내 업체 중에 이제 또 카메라 렌즈 공급하는 세코닉스도 수혜가 예상되고, 카메라 조립하고 검사하는 장비 만드는 회사 아시죠? 우리 다 공부했던 거죠. 퓨런티어. 이런 기업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이 내용이고, 센서 시장은 계속 성장합니다. 연평균 20%. 라이다는 이제 레이더나 카메라 대신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3차원으로 앞을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테슬라는 안 써요. 테슬라 안 쓰지만 어쨌든 라이더는 많이 쓰고 있고, 레이더 같은 경우 이제 날씨 조건이나 이물질에 좀 강하거든요. 속도 계산도 용이하고 정밀도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오늘 상장한 스마트 레이더라는 회사가 있어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요 회사가 그 레이더 중에 뭐 저걸로 알고 있어요. 4D 이미징 레이더인가요? 예.
그러니까 레이더의 좀 단점 같은 걸 이제 보완해가지고 만든 거고, 예. 그래서 이쪽 시장은 좀 커지고 있다. 4D 이미징 레이더. 예. 그래서 국내 업체 여기 이미 나와 있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예. 이게 내년에 양산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MLCC 등 수동 부품도 지금 스마트폰에 1000개 들어가는 게 이제 자동차에는 15,000개 들어가게 되고, MLCC는 점점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데이터 전류 있죠. 전류. MLCC 하는 역할은 전류를 저장을 했다가 이제 이 전류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옆으로 필요한 곳에 보내주기도 하고. 예. 약간 D램 역할 하는 거죠. D램은 메모리죠. 메모리.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뿌려주는, 예, 역할을 하는 거고, MLCC는 전력을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둘이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예, 하나는 전력, 하나는 데이터. 예, 주요 업체는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아모텍이 있고요.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도 커질 거는 뭐 명백하죠.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그 중앙에 있는 디스플레이 있죠. 내비게이션. 그게 제일 많고, 아니 요새 일체형으로 이 계기판에서 저기 조수석까지. 그리고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요. RSA. 이게 이제 모트렉스가 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뒷자리에 있는 거. 헤드업 디스플레이. 우리 이제 그 앞자리 운전석 앞에 유리에 바로, 예, 정보 표시해 주는 거. 사이드 룸미러 디스플레이도 있고. 비중이 제일 큰 거는 여기 이제 중앙에 있는 클러스터 디스플레이. 아니 그 센터 스택 디스플레이. 예, 가장 가운데 있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이제 모빌리티 계획은 레벨 3 자율주행을 도입을 하고 전차종에 무선 업데이트 적용하고 FOD 구동 모델로 가고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좀 구독을 시키겠다라는 게 하나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DV 전환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기반은 차량 제어기 통합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제 부품들을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중앙에서 컨트롤 해주는 게 좋죠.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런 반도체도 많이 들어가고 막, 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이렇게 분산돼 있는데, 소프트웨어로 갔을 때 하나의 통제하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고도화 기술 레벨 3 고속도로 부분 자율주행, OTA 무선 업데이트, 구독 서비스, 차세대 전용 플랫폼 이런 것들을 계속 중점적으로 올해 좀 추진하는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는 이제 그 파워트레인 시스템이라든가 배터리 이제 관리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요 캡티브 현대차 같은데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폭스바겐 수준도 좀 따냈다라고 알려져 있고, HL 만도도 HL 클레모브 통해서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요즘에 인포테인먼트 그 안에서 즐기는 게 중요하죠. 내비게이션, 뭐 영화도 볼 수도 있고 노래 들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IVI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죠. 요게 기능이 다각화되고 있고요. 연간 8% 정도. 옛날에 이제 CD 플레이어, 뭐 카세트, 예, 이런 거 이제 차에 다 기본적으로 달려 있었는데, 3세대 들어와서는 뭐 앰프, 라디오, 뭐 미디어, 전화 이런 것들이 중앙에 포진해 있고, 4세대는 이제 애플 카플레이 있죠. 안드로이드 오토. 예. 그래서 애플 카플레이 이런 거 연결해 가지고 이제 마치 그 스마트폰처럼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차량의 매력도가 옛날과 좀 달라진 게,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브랜드 보고 차의 디자인도 많이 보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젊은 고객층 중심으로는 이제 그 안에, 차 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차 안에 이런 인포테인먼트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동차의 무게 중심이 IT 업체로 좀 이동할 수도 있는 거죠. 현대차 이미 2020년 제네시스에 자체 OS인 CCOS를 탑재했고요. 제네시스엔. 예. 그리고 LG전자는 글로벌 텔레맥트, 차 안에서 이제 통신하는 거죠. 요거 세계 1위고요. AVN, 예,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합친 건데 요것도 1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기술력 기반으로 블루투스 모듈이나 차폐 시트 이런 걸 하는 회사가 이제 아모센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면 이렇게 부품이, 엔진은 없어지고요. 아예 구동 전달 부품도 반이 없어지고, 전장 부품도 좀 일부는 좀 사라지게 되고요. 근데 그거를 배터리, 모터, 인버터, 고효율, 고전력, 전장 부품 이쪽과 관련된 전장 부품이 커버를 한다, 예,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이제 미래 모빌리티 전략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뭐 아무튼 여기 소프트웨어, 전기전자, 중앙 집중형, 차량 플랫폼, 25년부터는 ES, EM 새로운 이런 플랫폼들도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 관련돼서 텔레칩스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설계 업체고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있죠. 여기에 많은 반도체 들어가잖아요. 뭐 내비게이션을 작동시키거나, 예, 이런데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설계해주는 회사고, 신규 제품으로는 이제 MCU, 예, 차량용 이제 MCU 반도체 이런 것들 중심으로 또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특히 인포테인먼트와 관련된 반도체 팹리스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모토렉스는 이제 목표 주가, 이거는 지난주에 좀 나왔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저번에 우리 공부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요 보고서 소개해 드리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전진건설 로봇은 콘크리트 펌프, 그래서 이제 건설 쪽이고, 그 다음에 핵심은 여기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이쪽이 좀 상당히 비중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흥국 중심으로 하죠. 현대 기아나 LG전자 같은 경우 대응이 어려운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하는, 그래서 이 회사가 하는 건 뭐죠? 차량용 내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 요거를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수주가 늘어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 음악 시장이 확대되는데, 요즘에 이제 뭐 저기 남미나 이런 데도 어쨌든 이제 요구하는 게 뭐 애플 카플레이가 되냐, 이게 연결이 돼야 음악을 듣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나 봐요. 그러면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이런 AVN 제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주에 한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은 다수의 딜러사들의 요구에 맞춰 생산할 필요가 있고, 모트렉스는 주로 인도, 베트남, 멕시코, 브라질 등에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그거죠. 콘크리트 펌프카. 그래서 이제 전장 부품 한번 또 정리해봤고, 우리가 뭐 전장 부품 성장하는 건 알아요. 근데 기업들이 주가가 참 부진한, 뭐 그렇게 아주 크게 오르지 못했죠. 근데 이제 뭐 내년, 내후년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섹터니까 여유를 가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열풍과 이제 플립집 BGA, TSMC가 코워스라고, 요건 그냥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그림 기억나시죠? 요 그림. 그래서 요게 코어스예요. 여기 뭐냐면은 여기 중간에 인터포저가 있고, 요걸 TSMC가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GPU 얘랑 HBM3 메모리 이렇게 12층으로 적층한 거 얘를 붙입니다. 연결을 하고, 여기는 TSV라 그래서 이제 구멍 뚫어 가지고 쫙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숄더볼 같은 게 들어가 있고, 요게 크기에 따라 좀 다르죠. 그래서 밑에 여기가 맨 밑에가 PCB, 여기가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하는 그 MLB라는 기판이고요. 여기가 플립칩 BGA 인터포죠. 요게 이제 코어스예요.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TSMC가 엔비디아로부터 저 HBM3라 하이닉스가 이거 만들어 주거든요. 요거를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줘요. 그럼 엔비디아가 요 하이닉스랑 GPU랑 같이 해서 줘요. 그러면 이걸 조립을 해줘요. TSMC가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요게 바로 이제 코어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게 이제 인터포죠. 서로 연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코어스는 근데 종류가 다양해요. 인터포저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유기 재배선층을 사용하기도 하고, 부분적 뭐 실리콘 상호 연결이라는 뭐 그런 칩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이게 인터포저인데, 이 파란색 요거를 인터포저로, 이게 실리콘 인터포저인데 요거 이제 반도체 같이 만드는 거예요. 실리콘으로 저거를. 그래서 미세화 할 수가 있거든요. 저걸 쓸 거냐. 이게 좀 비싸요. 제조 공정도 좀 오래 걸리고, 아니면 이제 유기 재배선층을 할 거냐, 이런 거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인터포저는 현재 5세대 정도이고요. 4개 이상의 HBM 요거를 이제 주변에 놓는 건데, 6세대는 12개까지 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능이 올라갈 것 같고, 인터포저는 그 GPU와 메모리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그 패키지 기판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이기 때문에 미세회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예, 다만 이제 원가가 비싸고 대면적 제조 좀 어렵고요. 예, 그래서 아까 실리콘 인터포저 그걸 이용한 거는 TSV 이제 전극을 이렇게 뚫어서 관통한다. 그 다음에 인터포저 대신 유기 인터포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요거는 TSV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이와 다이의 연결부에 소형 칩을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또 원가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AI GPU 같이 이제 비메모리와 메모리를 인터포저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많은 양의 배선도 가능하고 면적도 축소하고 이제 칩간 거리가 가까우니까 속도가 빠르겠죠. 예, 그래서 원가 개선도 가능하고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TSMC가 제작을 하고 있다. 이게 좀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엔비디아 GPU A100이라는 제품은 TSMC가 7나노 공정으로 만든다고 하고 요새 최신 제품이 H100. 요거는 4나노에서. 근데 이제 AI 가속기 메인보드가 MLB라고, MLB가 뭐냐면 요 맨 밑에 고다층 기판 있죠. 요거. 예. 요게 MLB예요, MLB. 네, 요게 이제 층수가 높은 고다층 기판이 맨 밑에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게 있고 18에서 22층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공급한다 막 이래가지고 이스페타시스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AI GPU용 플립칩 BJ는 사실은 여기는 우리나라 수혜받는 건 없고 이비덴이. 그러니까 이제 기가비스가 좀 수혜죠. 왜냐하면 기가비스가 이제 이런 거 검사해 주는 거니까. 근데 삼성전기하고 우리 한국의 이제 또 대덕 GDS가 플립칩 BJ를 만드는데 아직은 여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 HBM 관련된. 그래서 그거는 아직은 한국은 좀 아닌 상황이고, 이제 업계 기술력 감안해서 유니마이크론과 삼성전기가 그래도 뒤따라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과거에 삼성용의 게임기용 GPU에 뭐 납품한 이력도 있고요. 예, 그래서 서버용 제품이 GPU용 제품보다는 좀 대면적, 좀 고다층이다 보시면 되겠고, 삼성이 파운드리가 4나노 이하 기술력 바탕으로 칩 수주 확대한다면 삼성전기가 또 놓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든 삼성전자도 저거 조립할 수 있어요, 다. 거기에 이비된 게 아니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삼성전기 걸 갖다 쓸 수도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코어 스피키 구조고요. 요 밑에 기판 있고, 요 네모난 게 중간에 요게 인터포저. 그리고 지금 각각 HBM이 몇 개죠? 8개죠. 8개를 SOIC 여기 GPU 있죠. 빨간색 2개. 여기 주변에 딱 감싸주는 거죠. 요거를 이제 조립을 해야 돼요. 그거를 TSMC가 한다. 삼성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삼성이 수주를 받았니 많이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고, 이게 엔비디아의 그 요런 제품입니다. 요렇게 만들어진 가속기.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흐름들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앞으로 HBM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꾸준하게. 예, GPU에다가 이제 고성능 HBM을 넣은 거기 때문에 한국 메모리한테는 상당 호재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 태양광 제품 동남아 우회 최종 결정 난 거 아시죠? 어제 말씀드렸고, 하나솔루션 4분기부터 좋아질 것 같다 실적. 또 하나솔루션한테 호재죠, 이 부분은. 그다음 OCI홀딩스가 경쟁사인 중국의 폴리실콘 업체 다큐를 지금 영업이익률도 압도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 쪽에서 43대 33. 그 다음에 판가가 $22. 예. 근데 다큐 같은 건 12.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우위에 있고, 그 다음에 다큐도 지금 비중국산하고 중국산이 있는데 중국산보다 비중국산이 비싸다. 예,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 현재 폴리실콘 가격이 $8.6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독일의 바커 기준으로는 $27니까 괴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좀 가격은 뭐 이렇게 좀 뭐 벌어진 부분들은 좀 좁힐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까지 비중국산이 비쌉니다. 중국산보다. 그리고 신장 이제 그 강제노동 관련해 가지고 신장 지역에서 폴리실콘으로 태양광 모듈 만들었다. 그럼 미국이 수입 안 하잖아요. 근데 통 A는 신장 지역에서 생산한 것도 아닌데 롱기 태양광 모듈이 미국 세관 통과 실패했대요. 한마디로
중국산을 좀 배제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러면 마치 그 반도체 향기 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태양광한테 상당한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태양광 하나솔루션하고 OCI홀딩스잖아요. 이 기업들한테는 좀 우호적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보다도 중장기적으로 그런 구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DB에서 한승재 연구원님도 태양광 동향 좀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이 23년 7월 누적 태양광 설치량이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 연간 87기가와트인데 올해 97기가와트거든요. 5월 이후 설치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있고 계속 설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전반적인 밸류체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가격 부담이 없어서 설치하는데 용이한 거죠. 그리고 미국 상무부가 이제 태양광 모듈 우회 수출 동남아 통해서,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이 폴리실리콘 판가도 방금 강동진 연구원님 해주신 거랑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 그죠? 그래서 다큐라는 기업이 지금 굉장히 싸게 파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다큐도 이제 본전 수준이라 더 이상 싸게는 안 팔지 않을까. 그러면 또 이 부분도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에 또 일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저건 다큐가 결정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퍼스트 솔라는 이제 하반기 미국 유틸리티 기대감하고, 인페이지는 좀 부진합니다. 한마디로 퍼스트 솔라라는 태양광 회사는 미국의 발전소 있죠. 발전용. 거기 중심으로 해요. 근데 이제 인페이지는 상업용입니다. 그래서 뭐 주택, 뭐 건물 이런 것들 상업용. 근데 이쪽이 완전 양극화돼 있어요.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퍼스트 솔라는 좋은 거고, 하나솔루션도 부진한 이유가요. 하나솔루션도 태양광이 주택 비중이 높아요. 상업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영향 퍼스트 솔라에 비해서는 약한 거죠. 이제 그런 좀 양극화가 지금 좀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수요도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아무튼 미국도 지금 보면 상대적으로 미국은 좀 비싸고 중국은 좀 싸지고 있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그죠? 근데 결론은 뭐냐? 미국산 태양광 제품들의 경쟁력은 올라간다. 이제 미국이 지으라 이거예요. 미국에 공장 짓고 중국산 쓰지 마라. 이게 뭐 배터리랑 비슷한 스토리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규제한다면 한국 업체들한테도 우호적이지 않고, 한국의 제조업이 위축된 건 중국과의 무한 경쟁 때문인데, 여기는 그냥 가격을 막 내려가지고 해버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그걸 좀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태양광도 그런 면에서 내년 이후로, 그러니까 올해 3분기까지는 조금 모멘텀 부족하고 4분기부터 실적 좋아지고 내년까지 좀 이렇게 바라보는 전략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중국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중국이 태양광 많이 설치해도 하나솔루션하고 좀 무관해요. 하나솔루션도 직접 설치하는 건데 저기 주로 미국 쪽이죠. 그래서 중국 설치랑은 좀 무관한데, 중국이 설치할 때 수혜받는 기업이 어디예요? LOT 베큐um, GMBS 에코잖아요. 그죠? 여기 태양광 하는데 실제 수주 많이 늘어났죠. 태양광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설치할 때 수혜받는 기업들도 뭐 따로 있는 거죠. 근데 주로 반도체 장비라는 게 특이한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중국이 7월 누적인데 작년보다 거의 2배 반 이상 설치량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인페이지 에너지 주거용인데 요거 726, 711에서 578로 확 떨어져 버렸어요. 주거용.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담이고, 퍼스트 솔라는 발전용이거든요. 계속 오르죠. 추정치. 이게 이제 좋은 거죠. 자, 그리고 MLCC랑 패키지 자율주행 이쪽인데, 전기전자 업종 3분기 전체 영업이 6천억 정도 예상하고, 전분기입니다. 전분기. 전년이 아니고 한 200% 이상은 증가할 것 같고요. 보통 성수기라 또 3분기가 좋은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3분기 이제 실적 개선 투자 포인트는 삼성전자 애플 신모델 출시 하니까 그래도 휴대폰 출하량 좀 증가하지 않을까. 그동안 계속 마이너스만 좀 반복됐는데 조금 증가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기가 MLCC 이제 80% 초반 이제 가동률, 믹스 효과는 좀 이제 섞이는 거죠. 뭐 비싼 제품, 좀 가격이 낮은 제품 이런 걸 이제 많이들 파니까. 근데 믹스 효과 뭐냐면 비싼 제품 비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15% 전후로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믹스 효과로 수익성 개선이 시장 기대치 상회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같은 IT 기계 초소형 교육량 영역에서 높은 경쟁력을 또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내년 40% 정도 이익 성장 기대된다. 이 내용이고, 반도체 패키지는 현재 플립칩 BJ가 비메모리 쪽이 아까 AI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게 서버에도 들어가고 되게 다양하게 컴퓨터 같은 데 들어가는데, 저게 어쨌든 좀 그동안 좀 이렇게 약간 업황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그래서 좀 이쪽 비메모리 쪽은 증가가 제한적이지만 메모리는 그동안 너무 안 좋았죠. 근데 이쪽이 성수기미 이제 감산 효과로 좀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심택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비메모리보다 심택은 메모리 중심입니다. DDR5. 그리고 휴대폰 부품 쪽은 전장 쪽이 높아야 됩니다. 자동차 쪽.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MC넥스. 이런 기업도 이제 거론되는데, MC넥스가 정말 주가 안 좋았죠. 맨날 실적도 자꾸 미스나고. 그러니까 이 기업은요, 다른 거 필요 없고 빨리 숫자로 증명해 줘야 돼요. 숫자만. 어쨌든 기술력은 있고, 또 지금 자동차 쪽으로 탑재량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이 24년도에도 성장을 할 걸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어쨌든 매출 꾸준하게 늘어나는지 이번 3분기 실적에서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급하게 보진 마시고 전반적으로 어떤 지금 분위기들, IT 부품에 대한 분위기들이니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환율 전망은 이제 이게 달러 스마일 곡선인데, 달러가 언제 강합니까? 글로벌 경기가 안 좋으면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달러가 올라가고요. 미국 경기가 더 좋고 그 다음에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릴 때 올라가죠. 그러면 달러 언제 약해지냐? 이게 반대로 뒤집힐 때.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죠? 둘 다죠. 그러니까 달러가 강한 거예요. 현재는. 중국도 안 좋고 신흥국이 좋아지면요 달러 약해져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전의 트리거가 아직은 좀 딱히 보이진 않고, 그래서 추가 환율 상승폭도 제한적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 같은 경우 여기서 뭐 급락을 한다거나 급등하기보다는 좀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닌데 7월 중순 이후로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추가 상승하기 좀 부담되고, 또 미국의 국가들에 대한 눈높이 조정이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일단 지금 최근에 또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또 미국 외 국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망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로와 파운드와 엔화가 버텨준다. 그래서 달러의 추가 상승은 좀 막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국과 중국의 외환 당국이 뭐 개입이 시작되면서 속도 조절 좀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기죠, 경기. 뭐 중국 경기, 신흥국 경기 이런 것들이 눈높이에 맞게 회복될 수 있는지, 요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환율 반등의 정제 조건은 미중 관계 개선되든가, 중국 부동산 해소되든가, 글로벌 재정 업황이 좋아지든가, 미 국채 금리 상승세가 누그러졌는가, 그 다음에 이제 FOMC 연중 금리 동결로 이 금리 인상 부담이 해소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잡혀주면 환율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어느 건 하나 지금 쉽지가 않아요. 미중 관계 뭐 아직 언관생심이죠. 중국 부동산 바로 해결됩니까? 좀 시간 걸리고, 제조업 업황은 좀 개선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너무 낮아서 3번은 좀 기대할 만해요.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왜냐면 지금 최근에 MLCC 중국에서 카메라 모듈 이번에 수출돼 있다 보니까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고 확충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 업황은 좀 나아질 것 같고, 미국채 금리 상승세 좀 시간 걸리고요. 누그러지겠죠. 근데 당장은 아니고, FMC 연중 금리 동결 아직 알 수가 없어요. 9월 FMC 지나봐야 되니까. 그래서 좀 시간 필요하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져야 코스피 좋은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이해하시고, 좀 시간은 걸릴 수 있겠구나. 그러면 증시가 좀 당분간 부진할 텐데, 이 구간에서 또 좋은 기업들 급하지 않게 이렇게 보고 투자해 나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런 것들은 시간 지나면 이제 풀려 나가거든요.
4분기 되거나 이러면은, 그러니까 9월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분위기 또 바뀌어서 예, 강세장이 또 나올 수 있죠. 단 좀 시간 필요할 수 있다는 건, 그래서 달러를 봐야 증시가 또 보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고, 이제 기업으로 넘어가서 한국전자금융 기억나시죠? 옛날에 우리 한번 공부해봤죠. 근데 서치라이트라고 저희 이베스트가 이제 기업에 집중하자 시리즈별로 내고 있죠. 저번에 LX 하우시스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정홍식 연구원님이 한국전자금융, 저번에도 한번 보고서 나왔지만 뭐 그대로 제가 조금 갖고 왔어요. 또 정리도 따로 좀 했고, 영업이익이 작년에 189억, 올해 268억, 내년에 337억 계속 늘 걸로 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낙관하냐 이게 아니라, 기존에 무인 주차장 많이 늘려놨잖아요. 그러면 설비 투자가 엄청나죠. 감가상각비에 많이 늘어나요. 근데 이제 보통 5년 한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씩 끝나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24년, 25년에는 저 상각 기간이 끝나가요, 이제. 그럼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거죠. 비용이 주니까. 그래서 기존 또 사업인 ATM기 관리, 그 은행 ATM기 관리해주는 회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CD밴. 저기 편의점 가면 그 현금 인출기 있죠. 그거. 그런 거. 주로 여기 이 회사가 CU 편의점에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무인 주차장, 전기차 충전, 이 사업으로 확장. 다 무인화 쪽이에요. 무인화죠. ATM기에도 무인화잖아요. 내가 직접 가서 은행 창구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에 다 관련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무인 주차장 사이트가 1200개에서 3840개까지 늘어났고, 연평균 증가율이 매출액이 40% 가까이 됩니다. 네, 근데 그동안은 저런 감가상각비니 투자비 많이 들어가니까 이익이 많이 안 났어요. 근데 이제는 이익이 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또 현재 주로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기 설치하고 있는데 올해 말에 10,000개까지 계획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은 다른 회사랑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자 보세요. 예. 다른 회사들은 뭐 만약에 무인 주차장만 한다. 이 무인 주차장 이 관리하는 인력도 있어야죠. 아니, 인력 없는 경우는 없어요. 인력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죠? 여기다 뭐 충전기 사업을 또 한다. 인력이 있어야죠, 관리하는. 그죠? 요것만 전담으로 해주는. 네. 그런 인력들이 좀 필요하고, 또 설비 투자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근데 한국전자금융은 이게 이 두 가지 면에서 다 매력이 있어요. 뭐냐면, 그동안 이게 무인 주차장 설치하느라고 엄청 많이 이렇게 설치했다고 쳐볼게요. 실제 많이 했죠. 각각 5년씩 감가상각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부담돼요. 매년 얼마씩 나가니까. 근데 이게 5년이면 끝나요. 그래서 내년입니다. 내년부터 일부 이제 주차장 중심으로 시작되고 점점 늘어나겠죠. 감가상각비가 이제 종료되는 게. 그럼 비용 부담이 이제 해소되고, 다른 회사랑 다른 점은 제가 ATM기 말씀드렸잖아요. 은행 ATM기 관리해줘요. CD밴. 그럼 중간중간마다 은행 그 거점에 있어요. 사무실들이 있겠죠. 그럼 거기서 무인 주차장하고 가까운 데 있으면은 거기랑 연결해서 같이 영업을 해줘요. 관리를. 그러니까 이 인력을 이중으로 할 필요 없는 거죠. 여기도 이 한 ATM 관리하는 데서 저기 무인 주차장까지 같이 맡을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다른 회사랑 다른 강점입니다. 예. 그래서 매출만 나와주면 이제 비용은 더 이상 안 늘어나니까. 고정비 기반이에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이게 마진 구조에서 경쟁이 우위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 아파트 중심으로 지금 당장 돈 버는 건 아니에요. 이거 한 26년, 7년 돼야 돼요. 근데 결국 시장 오겠죠. 그래서 아무튼 올해 41.9% 이익 증가할 것 같고, 기존 추정치보다 좀 더 올렸어요. 6월에 보고서 쓸 때보다 더 올려놨더라고요. 그만큼 긍정적이고, 무인화 솔루션, 또 코로나로 인해서 CD밴, 사람들이 편의점 옛날보다 안 갔으니까 이 CD밴 편의점에서 이제 인출하는 게 좀 줄었겠죠. 근데 이제 반대죠. 코로나 끝나가면서. 수익성 개선, 영업이익률도 개선될 것 같고, 다만 전기차 충전 부분은 아직은요, 돈 벌기는 좀 어렵고요. 좀 시간 걸리고. 근데 향후 몇 년간 매출, 영업이익 사상 최대 24, 5년까지는 좀 이어질 것 같고, 전기차 충전기 사업은 27년하고 8년도 정도가 이익이 좀 제대로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성장이 가능한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런 인건비라든가 고정비 감소 효과, 예,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사업에 아직도 뭐
등록 대수가 1.86%밖에 안 된대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보급된 차량 중에. 그러니까 성장 룸은 많은데 좀 더디죠. 당장 뭐 고성장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예. 그 전기차 충전기 사업 수익 구조에서 소비자 충전 금액에서 충전 전력 요금 있죠. 이거 한전에 줘야 되잖아요. 요거 빼고 요런 것들을 제외한 고정비가 연간 85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매출액만 늘어난다면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역시 전국적인 네트워크 갖고 있어서 다른 회사보다 유리하다. ATM 관리, 예, 아까 그거 위탁 운영, 무이나 자동화 관리 인력 투입하면 됩니다. 동사 점유율은 50에서 55. CD밴, 예, 현금 인출기, 강은 CU 편의점 비중이 높아요. 지하철에도 있고, 예. 그리고 무인 주차장, 나이스팍, 요거 이제 직영도 있고요, 위탁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은 이제 직접 투자하는 거고, 위탁은 이제 맡아서 관리해 주는 거죠. 월 주차 관리 일정금액 하는 거고, 전기차 충전기 사업도 하고 있고, 아파트 같은데 충전기, 예, 운영해 주는 거죠. 영상 보안, 현금 수송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가 좀 기대되고, 근데 무엇보다 확실한 건 감가상각비가 줄어든다는 거. 그리고 트렌드에 맞죠. 요새 모든 게 무인화되니까 그런 면에서 좀 미래가 밝아 보이는 기업 아닌가. 참 주가 많이 빠졌어요, 이 기업도. 근데 조금씩 나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SK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는데 참 답답하죠. SK 보고 있으면 저도 진짜 뭐 죄송하기도 하고 한숨도 나오고. 예. 근데 일단 오늘은 목표 주가 좀 21만 원 제시했는데, 그러니까 NDR, IR 했나봐요.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근데 기관도 아쉬움을 토죠. 이게 SK 투자한 기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뭘 했냐면은 투자 성과나 재무 건져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문도 제기한 것 같고, 주주환원 좀 더해라, 왜 이렇게 주가 부진하냐, 뭐 이런 것들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SK ENS가 발전자 회사 있어요. LNG 복합 화력 발전. 근데 여기서 2,470억을 벌었대요. 2분기만. 1년에 그럼 1조 버는 거예요. 3분기도 이어질 것 같고, 예, 그리고 설비도 확장하고, 예, 그리고 주당 순이익 추정치는 이제 올해는, 그러니까 이 삼성에서는 올해는 시장 기대보다는 좀 낮게 보고 있대요. 41%. 근데 내년엔 반대로 더 높게, 40% 더 높게. 내년 보면 좋다는 얘기죠. 차라리 올해 안 좋고 내년 좋은 게 지금은 낫죠. 올해 아무리 좋아도 내년 꺾이면 지금 벌써 8월 지나가는데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면에서는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인정해줘야죠. 내년에 좋아지는 거 맞냐.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 어쨌든 SK ENS와 하이닉스가 좀 중요하죠. 근데 이쪽이 둘 다 이익들은 뭐, 그러니까 ENS는 지금도 괜찮고 하이닉스는 앞으로 좋아질 거 아니에요. 실적이 점진적으로. 그 연간 1% 이상 자사주 매입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했어요. 아직. 그러면 4개월 남았으니까 하겠죠. 그래서 이제 바닥은 좀 나오지 않았나. 다만 뭔가 성과 모멘텀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규모 주주환원을 좀 공격적으로 하시든가, 신사업 성과가 나오든가, 아니면 이제 자회사 중에 제일 중요한 하이닉스 이노베이션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있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바닥은 나왔지만 조금 더 시간은, 아직까지 명확한 게 좀 없잖아요. 막 주가 올라갈 만한. 그러니까 좀 시간은 조금 필요할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내용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세코닉스는 목표 주가 조금 1,500원에서 500원 낮췄는데, 이유는 이제 예상보다 조금 추정치를 하향한 것 같고요. 일단 뭐 비용이 좀 증가해서 2분기가 영업이익이 기대에는 좀 못 미쳤고, 매출액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매출 성장은, 일단 매출이 중요해요. 제품이 잘 나가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전장 비중이. 그래서 저는 이제 카메라 관련주 중에서는 왜 세코닉스냐면 퓨런티어랑, 왜 그걸 다른 거 아니고요. 스마트폰 비중이 얼마 안 돼요. 둘 다 뭐죠? 자동차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MC넥스가 좀 아쉬운 게 아직은 스마트폰 비중이 높거든요. 점점 이제 바뀌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 좀 최근에 부진했지만 하반기에 완성차 출하량이 좀 감소한다라는 좀 우려감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기억나시죠? 제가 공시 보여드렸죠. 승계 상속했다고. 주가 누르던 요인은 좀 해소가 됐다. 그리고 전장 카메라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건 맞으니까, 포도 7배니까 조금 당장 약간의 모멘텀 부재로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도, 예,
전장 부품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원익 QNC는 이제 반도체가 부진해서 주요 제품들 매출은 부진했는데 자회사 모멘티브 있거든요. 원재료 만드는 여기는 엄청나요. 영업이익이 뭐 56% 성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사는 다른 부품사들과 다르게 영업이익이 오히려 3% 증가할 걸로 역성장이 아니고요. 그래서 모멘티브가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거 인수 옛날에 잘했죠. 그리고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긍정적이고 이거 원래 메모리 쪽이 많은데 비메모리 쪽도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 10 빼고 내년 본다면 좀 괜찮지 않겠나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인지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거는 뭐 알려주지도 않고요. 사실 왜냐하면 만약에 사실이어도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아마 안 알려줄 거예요. 근데 일단 이제 김동원 연구원님 여기 KB에 북미 GPU 기업이 어디예요? 엔비디아 아니면 AMD입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제가 알기로는 하이닉스거든요. TSMC랑. 근데 AMD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어딘지. 근데 AI 반도체 HBM3 하고 패키징 있죠. 아까 코어스 기억나세요? 코어스 요거 조립하는 거 요거를. 요게 AI 가속기인데 요거를 지금 TSMC가 하잖아요. 삼성도 할 줄 알아요. 삼성은 아이큐브입니다. 이름이 아이큐브. 요거를 그 수주 받았다. 그러니까 품질 승인 받았다. 그러면 이제 수주가 임박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추정한다는 것만 봐서는 좀 애매하긴 한데 진짜 사실이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AI 반도체 고객사 늘어나는 거고 삼성의 장점은 뭐죠? 하이닉스는 요것만 하잖아요. HBM. 파운드리 못하니까. TSMC는 요거 못하죠. HBM. 하이닉스가 받아다가 조립. 삼성은 여기 다 할 수가 있어요. 삼성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턴키 방식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게 좀 장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TSMC가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엔비디아는 하이닉스에서 HBM을 받아다가 TSMC에 넘겨주고 TSMC가 조립해서 다시 받아요. 근데 예를 들면 삼성에 맡기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삼성이 다 만들어줘요. HBM까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고 넘겨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장점은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 뭐 수준은 뭐 받았다는 얘기는 저도 아직은 확실히 못 들어서 좀 애매했는데 이게 사실이면 삼성한테도 좋은 정말 기회가 온 거죠. 근데 어쨌든 주가가 너무 부진하고 하이닉스에 비해서도 좀 부진한 편이고 턴키 생산 체제 유일한 업체니까 저게 사실이면 하반기는 좀 연말로 갈수록 기대할 만하지 않나.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가비스는 KB증권의 이경은 성현동 연구원님. 기가비스 아시죠? 우리 좀 공부해봤죠. 반도체 기판 광학검사. 저도 이제 이 기업을 공부하면서 이 기업 괜찮다고 좀 생각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요. 일단 거의 요 경쟁자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 산업이 성장하잖아요. 플립칩 BGA. 특히 AI 시대 맞아서. 그리고 기판이 점점 이렇게 층수가 올라가요. 점점 올라가고 그리고 선폭이 미세화합니다. 그만큼 검사가 중요한 거예요. 비싸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조그만한 오류가 나면요, 그거 버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싼 거 버리는 거랑.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AOI, 기판 검사, 그 다음에 수리까지 해줍니다. 아예. 이 두 가지.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요. 그래서 그게 좀 매력 있죠. 그리고 주요 고객사 글로벌 회사들, 플립칩 BGA 만드는. 대덕전자까지 이비덴부터. 이비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요거 코어스 여기 있죠. 중간에 플립칩 BGA 기판 인터포저 밑에 들어간 요거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죠. TSMC에. 유니마이크론도 공급을 뭐 준비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여기 유니마이크론에 또 주로 검사 장비 납품하는 회사가 인텍플러스 같은 회사들. 뭐 그런 쪽도 있고 다 이제 우리나라 검사 장비랑도 연결들은 돼 있는데 아무튼 주요 경쟁사는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 KLA 계측 장비 KLA 경쟁사가 넥스틴 같은 기업들이죠. 한국에 중국 일본 기업들이 있고 근데 이번에 좀 실적이 좀 애매했던 게 영업이익률이 반토막 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아까 이제 한 번 더 봤더니 매출은 늘었어요.
이제 주요 고객들이 설비 투자 많이 하니까 이거는 오케이인데 문제는 인건비하고 지급 수수료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생산 능력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비용을 더 지출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이면 일시적인 이익률 급락은 다행인데 이게 구조적이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매출 늘었는데 인건비하고 지급 수수료 비용 이 부분이 조금 시점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안 좋았다. 그래서 3분기는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형 성장은 뭐 당연히 지속되겠죠. 왜냐하면 전방 산업이 좋으니까. 그리고 플립집 BJ는 제품 면적이 일반 기판의 4배고요. 층수가 2배, 20층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많은 장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혜고 동사는 지금 5 마이크로미터까지 검사 가능한데 선폭이 2 마이크로미터까지도 개발을 했대요. 다만 악재가 좀 있어요. 8월 24일 날 상장 후에 3개월 되니까 오버행 아시죠? 보호예수 풀리는 거 아시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신규. 그래서 이거 예전에 기가비스 제가 설명드릴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예전에 그 보고서 한번 보여드릴 때. 근데 이제 오버행이 제일 큰 게 6개월 후입니다. 예. 그러면 11월이에요. 아직은 좀 남아있는데. 근데 이러면 주가가 빠져요. 흔들립니다. 왜? 물량 나오니까. 그럼 그때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내가 이 기업을 좋게 본다면 오버행 이슈로 흔들릴 때 기회를 포착해라. 왜냐하면 수급 이슈잖아요. 기업 가치랑 무관합니다. 근데 다만 저런 이슈 때문에 흔들려요, 실제.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시면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보고서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그 전자공시 내부자 매수는 요새 한화가 좀 주가 빠지니까요. 보세요. 한화 급락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내부자들이 금액은 크진 않은데 조금씩 다시 들어오면 옛날에도 25,000, 6,000원 할 때 그때 많이 들어왔죠. 내부자들이. 다시 빠지니까 이 가격에선 들어오는 것 같고요. 대한통운도 최근에 또 약간 들어왔습니다. 예, 주가 많이 빠진 기업이죠, 사실. KT도 1,300만 원 정도 여기 상무님이 매수 들어왔고 전자공시 관련해서는 여기 있네요.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그 배를 이제 2척 정도 수주를 좀 했고 유럽 소재 선사고요. 그다음에 CS 윈드가 윈드타워. 이게 좀 의미 있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요새 CS 윈드 안 좋잖아요. 근데 이 공신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액도 커요. 1184억인데 베스타스의 그 미국 법인 있죠.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미국에서 만들라는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죠. 미국 법인 생산 납품 조건. 그러니까 CS 윈드 미국 법인이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다른 나라가 아니라. 왜? 미국에서 만들면 보조금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실제 미국에서. 그래서 요새 뭐 주가는 좀 안 좋았지만 뭐 지금 가구간에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되게 힘든 기업이에요. 아무튼 CS 윈드는 정말 투자하기 만만치는 않지만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는 오히려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요새 뭐 풍력 이 투자 뭐 연기되고 뭐 취소되니 막 안 좋은 뉴스들 좀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최근에 인수한 것도 있고 부채가 너무 많은 기업이니까 그 부채 많은 기업 하나를 인수해 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반영은 했고 어쨌든 좋은 공시가 저는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장이 마감됐고 오늘은 조금 오늘도 아쉬워요. 음봉이에요, 음봉. 장이 지수가 팍팍 가질 못합니다. 힘이 없고 오늘도 아침에 급등하다가 오후에 그냥 밀려서 종가가 거의 최저가고요. 뭐 코스닥도 좀 부진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미국은 많이 올랐지만 미국도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효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좀 부진했고 외국인 기관 좀 팔았지만 뭐 거의 매매가 없었고요. 섹터 쪽으로는 초전도체가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뭐 하루는 급락. 뭐 이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HBM 반도체 이쪽 하고요. 초전도체랑 맥신 이쪽 테마죠. 근데 여기에 갑자기 오늘 수산주가 껴들었어요. 왜? 일본이
그 방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4일 날 원전 오염수 있잖아요. 방류하기로 결정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수산주가 급등해 버렸습니다. 그 뉴스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쪽 테마도 좀 움직였다. 그래서 여기 뭐 6개 뭐 구제역 이쪽 움직인 거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초전도증 한마디로 오늘도 보면 테마주가 그냥 움직였던 장이에요. 시장이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죠. 그나마 인터넷 대표주 조금 네이버가 이제 내일 모레 좋은 결과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 하이퍼클로버 X 발표 앞두고 있고 오늘 좀 강했고 2차 전지도 좀 오늘 괜찮았습니다. 특히 뭐 셀도 좋았고 오늘 에코프로도 그다음 여긴 뭐 폐배터리 쪽인데 아무튼 다 괜찮았고요. 주정업체들이 좀 괜찮았네요. 근데 이거는 뭐 주정업체가 올랐다기보다 나라셀라 혼자 갔네요. 네. 의류회사들도 오늘 조금 일부 오늘 오랜만에 코일 패션 올라갔던 것 같고요. 면세점 좀 최근에 빠졌다가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해줬고 타이어도 조금 타이어가 오른 거 보기보다는 그냥 효성 첨단 소재가 올랐다 라고 보는 게 맞고 자동차도 올랐다기보다는 그냥 강보합이죠. 네, 버티고는 있다. 페인트도 그냥 좀 지지부진하고요. 2차 전지 오늘 소재에서는 뭐 신성은 빼야 됩니다. 요거는 파워로직스 빼야죠. 그래서 에코프로, 대주 이 기업들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엄청 강한 건 아니었어요. 금양은 또 빠지고 율촌화학은 뭐 11%나 또 빠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 또 완전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왜 빠진 건가요? 율촌화학은 또? 꿈의 이게 어제 올라간 게 맥신 때문에 올라갔대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테마에 엮이면. 율초는 아시죠? 그 라면 봉지 농심 그거랑 뭐 하죠? 우리 배웠잖아요. 파우치 필러. LFP 배터리나 아니면 그 NCM 배터리 있죠? 파우치형. 그거 필름 있죠? 그거 만드는 알루미늄 필름 만들어주는. 근데 맥신에 엮여서 참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맥신주로 보면 안 되고요. 예. 참 저렇게 움직이면 주가가 이제 모양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빨리 좀 맥신주에선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업은 2차 전지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카지노 일부 좀 강했고요. 로봇주도 일부 의료 AI 뭐 그쪽이 강했네요. 의료기기 딥노이드가 강했고 임플란트는 레이가 오랜만에 좀 반등해줬습니다. 덴티움도 정말 오랜만에. 게임주 일부 강했고요. 건강기능식품 일부 오늘은 노바렉스 좋았네요. 노바렉스 아시겠지만 그 얼마 전에도 그 내부자가 좀 매수 들어왔었죠. 그죠? 예. 근데 오늘은 왜 간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올라죠? 순식간에 급등해버렸네요. 콜마 B&H도 이게 이제 그 뭐였죠? 여기는 아직은 안 가는군요. 여기도 이제 비슷한 건강기능식품인데 중국 비중이 높아요. 여기도 이제 최근에 대표이사가 들어오긴 했죠. 네, 내부자들이 매수가 일부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노바렉스가 왜 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뉴스가 며칠 전에 이제 보고서는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예. 근데 오늘 간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유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피팅주 요새 좀 부진했는데 오늘도 좀 부진합니다. 좀 최근에 부진하고요. 그리고 화장품이 오늘 마녀공장 미국향 기업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맥신주 폭락했고요. 예, 맥신주는 뭐 일부 하한가 같고 반도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반도체 아시겠지만 요새 올랐다가 장중에 두들겨 맞아버려요. 왜냐면 아직 업황이 좋은 편은 아니고 또 HBM 관련해서도 이제 몇몇 업종으로만 이제 쏠려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텔레칩스는 요거는 이제 그 반도체이긴 한데 전장 부품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보면 한미가 급락하니까 한미가 대장이잖아요. 같이 빠져버렸어요. PSK 뭐 오른 것도 없는데 빠져버렸고 그리고
두산테스나 일부 좀 빠졌고요. 뭐 다른 기업들은 큰 변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 쪽도 오늘 효성화학이 다시 급락했고 하나솔루션이 오늘은 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도 오늘 좀 안 좋았어요. 예. 여기 PSK홀딩스도 한미가 빠지니까 같이 빠졌고 여기 다 HBM 관련주 아닙니까, 그죠? 여기 다 HBM 관련주.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한미도 그렇고 PSK홀딩스도 그렇고 주가들이 뭐 다 많이 오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또 내려온다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진짜. 그죠? 그러니까 요런 변동성 어쩔 수 없어요. 보유하시는 분들은 이겨내셔야 되고 신규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들 기다려야 되고 절대 추격하면 안 되고요. 네. 네, 한미가 제일 중요해요. 한미가 무너지면 조금 이제 힘을 받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근데 무너진 건 아니고 좀 단기 조정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오늘 바이오도 안 좋았고요. 네, 바이오 쪽도 좀 빠진 것 같고 엔터주도 요즘에 정말 힘이 없습니다. 좀 크게 힘은 없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큐브 엔터가 좀 올라갔고요. 조선주도 요새 힘 없고 풍력주도 오늘 조금 요새 그래도 SK 오션 플랜트는 좀 좋은데 대부분 좀 힘은 없었고 CSN도 계속 힘 없고요. 내용은 괜찮은데 전혀 힘을 못 받네요. 태용도 다시 빠졌고 네, 풍력은 요새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편의점 뭐 큰 변화 없었고요. 정유주도 뭐 좀 답답하고 기자재, 조선기자재, IT도 좀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 SDS는 조금 빠졌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체적으로 증시 좀 답답했고 기업들도 이렇게 일부 테마주, 그러니까 사실 오늘 사료 테마, 수산물 테마, 초전도체 테마 이쪽만 강했죠. 그래서 좀 답답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지수는 지금 좀 막혀 있고, 근데 막힌 이유는 아시죠? 예, 왜 이렇게 좀 답답한지는 이 매크로 환경이 좀 이 위를 눌러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막 테마주가 기승 부리는 거죠.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에코프로가 좀 급등하면서 코스닥을 좀 버티게 하고 있고요. 와, 이게 참 에코프로가 이제 역전했네요. 에코프로 BM 시총을. 대단합니다. 이 지주사가 역전하는 경우가 참 별로 없는데 이것도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죠. 네. 에코프로 BM을 오히려 이겨버렸어요. 에코프로가. 예. 그리고 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내에서는 뭐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오늘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맞아요. 그 하나오션이 그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는데 뭐 다각도로 뭐 자금 조달은 뭐 검토 중이라는 공시고요. 확정된 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생각보다 이게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 좀 빠르다 보니까 시장에선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오션은 당분간 조금 불확실성은 있을 수 있다는 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좀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지수는 올랐어도 매일매일 쉽지 않습니다. 좀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오전에 라이브 있으니까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그 연불리와 함께 소통하기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저녁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